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발달 이론 중에서 제3장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 요인과 이론에 관해서 오늘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제3장에서 공부할 학습 목표는요,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 요인이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봄으로써 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 한번 알아보고요. 발달 이론에 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카로브는요, 사회복지 생성과 발달의 유인 동기로는요, 왜 생겨났느냐? 상호 부조, 종교적 교리, 정치적 이익의 추구, 경제적인 고려, 이념적인 요인 등을 들었고요. 김태성은 사회적 발달의 결정 요인을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사회복지 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정치적 요인, 경제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요.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의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이론들인 사회양심이론, 수렴이론, 시민권이론, 독점자본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 국가중심이론, 확산이론, 종소이론 등을 정리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복지 정책을 발달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약 한 3가지가 있다고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정치 권력 획득을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사회복지정책은 통치나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가 실시한 사회보험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요, 사회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영국에서는 17세기 초부터 제정되었던 구빈법이 대개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불안인 거지들이 기아 선상에서 헤매다가 절망하면 사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염려에 따른 통제 수단이 바로 이 구빈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960년대에 미국에 있어서 흑인들이 폭동이 있었죠. LA 폭동 같은 거요. 대학생들이 데모 등은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적이며 이와 같은 사회 불안을 야기한 행위들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들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셋째,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의 부수적인 영향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이 수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은 애초에 계획되거나 의도되지 않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복지 정책이 수립되면 수혜자를 줄인다든지 또는 그 정책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급여도 나날이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수혜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기술훈련을 시키는 경우에 자연히 타가소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타가소 시설도 크게 규모가 커집니다. 여러분 비가역적 또는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얘기 들었죠. 사회복지 정책은 한번 결정이 되면은 이러한 정책인 이유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갖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제도를 다른
발전된 것이 아니라 후퇴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은 신중하고도 미래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요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경제기로 사회복지 정책을 발달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약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요, 사회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회복지 정책은 비용 편입 분석을 통해서 그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대는 효과가 정책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 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일 때 바로 수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생산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로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하지 않는 경우에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므로 사람들이 생산적 고용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 정책은 일종의 투자로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소득층을 위한 타가소 프로그램 등은 고용을 촉진시키고 생산을 제고시키며 결국에 가서는 사회복지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 문제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적인 것은요, 사회 계층의 경직성, 사회와 역학국의 구조, 그리고 도시화 등의 특성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회 문화적 유산 또는 사회복지 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신념이나 가치, 태도 등은 자원분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사회 양심 이론은 1950년대에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면, 첫째가 사회복지 정책이란 인간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의 의무감이 확대의 욕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증가라는 두 요인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변화는 축적적이며 사회복지 정책은 균일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계속해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사회복지 정의는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요한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으며 사회 안정 기반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론은요, 낙관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는 장점도 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관적인 이념도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양심 이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형태로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인도주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의 인도주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에 관해 왜곡된 견해를 갖게 하여 사회복지 정책 발달의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너무 협소하고 정책 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렴 이론입니다. 수렴 이론.
1960년대 초에 케르 등이 내세운 수렴 이론은요, 현대 사회를 이야기한 중요한 변수로서 산업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흔히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과 갈등을 전혀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 종말론과 맥락도 같이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렴 이론에서는 산업사회가 사회 구조 결정을 짓는 열쇠라는 사람들이 합의, 이데올로기, 계급 간의 갈등 또는 문화가 아니라 기술, 즉 산업화이며 이는 어느 정도의 산업화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산업화는 어느 정도의 산업이 이런 나라들이 사회들은 어느 한편으로 수렴되었다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윌리스키와 리벅스는요, 수렴이론을 근거로 미국 사회복지정책 발전을 탐구했고요. 유럽, 미국, 러시아의 사회복지정책 발전은 산업화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자, 슐리반이라는 사람은 산업화는 수렴이론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첫째, 산업화는 노동인구의 속성을 변화시켜 대규모의 피고용층을 발생시켜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산업사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 해체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체제 현상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특히 분명히 드러나는데 도시화 등으로 노동자들은 가족, 친지, 교회 등 그들이 전통적인 비공식 원조망으로부터 멀어지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비공식 원조망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을 대체하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죠. 또 셋째로는 산업화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수렴이론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에 산업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렴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이 발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진화 산업사회에서는 기술 및 경제가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며 사회복지정책의 어떤 가치 선택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합의, 이데올로기, 계급 간의 갈등 또는 문화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데올로기가 종말을 거둔다는 주장에 뚜렷한 증거를 찾기 힘들며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유사해진다는 뚜렷한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렴 이론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의 사회복지 정책 발달의 차이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간의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권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은 시민권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시민권 이론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샬이 시민권과 사회계급이라는 논문에서 사회복지를 시민권의 속성으로 파악한 후 시민권의 복지에 대한 권리, 즉 사회의 개념이 서구에 상당히 일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샬이 한 얘기는 시민권을 국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국민권은 법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언론 사상의 자유, 법의 평등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투표권 및 공공기관의
접근할 권리와 같은 정치적 권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시민적 존재로서 생활을 누릴 권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은 법적인 제도에서, 정치권은 정치적 제도에서, 사회권은 복지 서비스에서 생긴다는 것이 보이고요. 국민권은 18세기, 정치권은 19세기, 사회권은 20세기 중반에 걸쳐서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시민권 이론이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여했을까요? 시민권 이론은요, 사회복지정책 제도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갖다가 제공해 주었고요. 또 사회권의 확립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제도화시킴으로써 무시민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적케 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성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이론이 기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한계가 있죠. 시민권 이론은 영국에서 복지국가 형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서구민주화 사회에서는 유효한 이론이지만 공산주의 사회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국민권이나 정치권과는 달리 사회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과 국민권과 정치권이 개인의 규칙을 정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사회권은 개인 결과로서 분배와 연관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성의 다른 권리를 갖춘 시민권을 범죄로 묶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민권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 발달을 진화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에 존재하는 복잡한 집단 갈등과 행동 같은 정책의 역할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권이 우리가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독점자본주의 이론입니다. 독점자 이론은요,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고도로 발전된 독점자본주의 사회의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독점주의 자본 이론은요, 도구적인 독점자본 이론은 다음에 자본 축적의 위기, 이런 대공황 같은 것이나 사회 혼란, 폭동이 있을 때 자본가들이 자본 축적 또는 노동력 재생산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미쳐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딜 정책과 사회보장법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조주의 독점자본 이론가들이 국가 기후에 영향을 행사하여 도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주의 경제 구조 그 자체 때문에 국가의 기능인 자본가들의 이익과 합치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하였고요. 독점주의 경제 자본주의는 경제 구조상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요, 강화해야 하는데 국가가 자본주의 대신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점자본주의가 기여한 점은 뭘까요? 자본주의 문제를 분석하여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 발달을 설명하면서 누가 복지국가의 이익을 보는가에 대한 문제의 답을 명확히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성격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고요, 국가 역할에 대해 이해를 높여주었습니다.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사회복지망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계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 한계는 복지국가 사회보장 정치 발달을 쓰면서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 경제 구조 결정론에 의지하고 있고요. 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역할을 무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도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로 사회 복지 정책 발달부터는 큰 차이가 있는데 독점 자본 이론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개념들이 너무 거시적이고 이러한 개념들을 경험적 조사에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지지 혹은 반박할 시정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논리는 고도 발전된 자본주의 성립과 더불어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의 확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은 자본주의 노동 계급에서 계급 투쟁에서요 노동이 획득한 승리 전리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3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이론의 장점은 정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 이론이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대표되고 있으며 수렴 이론이나 독점주의 자본 이론 등에서 경제적 견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살펴여 설명의 폭을 넓혔다는 것도 훌륭한 장점으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의 한계는 많은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들을 사회민주주의 세력보다는 그 반대 세력, 즉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가정은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이 강해서 그들이 조직력이 강하고 따라서 그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분에서 뚜렷한 정당이 있고 이러한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익집단의 정치 이론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서 관련 이해되는 것이고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을 국가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는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지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적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 이론 중에서 복지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은 여러 이익집단들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중요한 집단은 노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노인 집단요.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 투표율이 높다는 것, 노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 다음에 선진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이 노인들이 65세가 되면 노동신영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전통적인 가족으로부터의 도움도 약해져서 그들의 생활이 거의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집단 정치 이론이 기여한 것이 뭘까요? 이것은 복지국가 발달의 전통적인 계급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 한계도 있었죠. 이 한계는 이 집단 정치 이론의 선진산업화 가운데서도 정치적 이론으로 다원화된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만 적용할 수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정책을 발달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가중심 이론입니다. 국가중심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정치 발달을 설명하였고요. 이 중시하는 요소는요,
복지국가의 많은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 관료기를 맡고 있는 전문화된 관료들이나 개혁적인 정치가들이 발단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국가 중심 이론의 귀한 점은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에서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 구조적 특이성을 역사적 발전 과정의 면에서 분석한 것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어서 각 국가의 구조적 특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데는 일반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산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에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명령력 그리고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유형은 유계적 확산과 공과학적 확산이 있게 되겠습니다. 유용한 점 참고하시고요. 확산 유용한 점 참고하시고 한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속 이론입니다. 종속 이론은 제3세계의 사회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어디에서요? 제3세계. 원래 경제이론의 종속 이론이란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를 둔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저개발 국가는 선진국의 정치, 경제적 직접 종속된 결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설명입니다. 종속이론의 강점이 있죠. 이는 저개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을 과거 식민주의적 악습이 청산되지 못한 데서 찾음으로써 저개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도 있습니다. 제3세계에 대한 중심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개발도상국 자체의 감정을 가소평가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민족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이 종속 이론에 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이 이론은요, 지금 저개발도상국가가 많아서 사실은 이 이론이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파장을 줬었는데, 그러나 사실 현재에 있어서는 그리 큰 파장을 갖다가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 발달의 역량과 요인을 쭉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각 요인들은요, 사회복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이제 노동기업으로 확대됐죠.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다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권이 노동력으로 확대가 됐고,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이 발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그리고 중간화된 노동조합 운동이 있었고, 우익정당이 약화됐고요.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그 다음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 분열이 등이 요인이 되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한 많은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의 영향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 발달의 영향 요인과 9가지에 관한 각종 사회복지 발달의 이론에 관해서, 사회복지 이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았고요. 제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종속 이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자리가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사를 갖다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미국, 우리나라 순으로 사회복지 정책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